음, 우리 오늘은 유현준 작가의 신작 올해 출판한 공간, 인간이라고 하는 음, 책의 첫 번째 시간이고, 어, 이민서, 네. 민서는 책 구했냐? 아니요. 죄송해요. 민서는 요 아저씨 본 적 있어? TV에서? 유튜브? 어디서 본 거 같긴 해. 어디서 본 거 같긴 해요. 그래. 어, 그래. 보자. 유현준 교수는 홍익대학교 도시건축학과 교수이고, 현업에 건축 설계를 하시는 분이고, 최근에 어디에서 이렇게 교회 건축을 설계를 유현준 씨가 했다고 하는 얘기를 신문에서 이렇게 기사로 봤거든. 음, 그래서 현업에 있는 건축가기도 하고, 동시에 홍대 건축학부 교수기도 하고, 그리고 유튜버로서 샬록 현준인가라고 하는 유튜브가 있는데, 선생님 볼 때는 굉장히 그 유익한 아주 교양을 높여주는 유튜브야. 여기 보면 셜록 현준 있잖아. 음,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들어가서 보고요. 올해 나이가 55세니까 선생님보다는 정확하게 10살이 많은 아저씨고, 음, 어디 살고 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학을 보면 음,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 그 다음에 메사추세세츠, 아유, 발음도 어렵다. 이거를 통상 MIT라고 하잖아요. 미국의 최고의 공과대학인 MIT 공과대학의 건축대학원 석사, 하버드에서 석사. 음, 그리고 선생님이 아는 그 범주 안에서는 세계적인 건축가의 건축가 사무실에서 이 서브 건축가로 이렇게 현업에서 경력을 꽤 많이 쌓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현재 되게 유명한 건축가 중에 한 명이고, 꼭 어떤 단일 건물에 대한 건축뿐만 아니라 도시는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고, 이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사고방식과 떤 관계를 맺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는 사람이에요. 물론, 어,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엄청 과학적으로 정밀하거나 완벽한 어떤 그런 그 엄정한 지식은 조금 아닌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이 이 아는 게 너무 많으면 사실은 그 깊이나 정밀성이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거든. 이런 것을 이제 통상 박이부정이라고 하는데, 어, 박은 넓다라는 뜻이고, 이는 이렇게 벗에 해당하죠. 엔드나 벗인데 말이 있죠. 하지만 정밀하지는, 아주 정확하고 정밀하지는 못하다. 선생님이 볼 때 일종의 선입견 같이 있어. 하지만 선생님은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해. 왜 그러냐면 진짜 굉장히 박학다식해. 그래서 와, 진짜 사람이 이렇게 똑똑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다양한 분야의 예술이면 예술, 철학, 인문, 심리학, 뭐 기타 등등의 역사, 과학에 이르기까지 정말 넓은 지식들을 갖고 있는데, 어, 이런 그 다양한 분야에 대한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건축가가 되는 것 같아. 그리고 건축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 집을 내가 건축하는 게 아니잖아. 다른 사람이 원하는 그 건축을 실제로 이렇게 디자인해서 당신이 이거 원하지요? 라고
마음에 들게 해야 하는 거잖아. 그렇다 보니까 설득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말솜씨도 굉장히 뛰어나고 이 설득력 있는 글을 쓰거나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설득력을 갖추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능한 방식으로 잘 설명하는, 설득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해. 그래서 어, 너희가 뭐 이렇게 유튜브를 뭐 다양한 분야의 유튜브도 보고 하겠지만 기회가 되면 정말 이 샬롯 현준에 들어가서 이게 좀 아무 컨텐츠나 한 20분 정도 되는 컨텐츠 하나를 아무거나 이렇게 좀 봐봐. 그러면 아,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야. 종교는 개신교고. 이 책을 보면 알겠지만 사실은 이 기독교적인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 그런 것이 이제 유현준이 종교인으로서 혹은 종교 건축을 교회 건축을 하는 사람으로서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선생님 이번 처음 봤는데 국군정보사령부에 물론 문헌정보단이긴 하지만 무시무시한 정보사령부 출신이네요. 음, 이게 위키트리에 나와 있는 그 유현준 교수의 어떤 전기 같은 것인데 대체로 대중들한테 이제 알려주게 된 것은 우리 알쓸 신잡이라고 하는 알고 보면 쓸데없는 신기한 접학사전 뭐 이게 플레임일 텐데 여기에 건축 도시와 관련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중적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졌어. 선생님도 이때 보면서 저 사람 진짜 똑똑하고 아는 거 많고 되게 재밌는 얘기를 설득력 있게 잘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들으면서 좀 이렇게 어, 정확한 정보가 아닌 정보들이 좀 이렇게 좀 몇 개가 들어왔어. 그래서 아까 얘기한 박이부정 널리 정말 다양한 분야의 모든 분야의 정보들을 잘 이해하고 있구나. 하지만 몇몇 가지는 좀 정확하지 않은데, 음, 어이구야. 지금은 학과장이네요. 건축학과 학과장이네. 이 생애도 이렇게 적어놓은 거 보면 일종의 전기잖아. 전기. 바이오그래피지. 재미있네. 로스쿨도 가려고 했나 보네. 2주가 해놓고 그만뒀대. 선생님 되게 재밌는 거에서 이런 파트 재미있었는데.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하버드 대학원, MIT 대학원이면 물론 서울대를 나오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대단한 학부들에서 대단한 대학들에서 공부한 본인 입으로도 학벌을 추구하는 사람이래. 그런데 JTBC 차이나 클래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어, 이런 얘기를 자기에게 사적인 얘기를 했네. 아버지가 사회적으로 성공했지만 명문대 못 나와서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루는 물을 틀어놓고 울더래. 그래서 두려움이 있었대. 트라우마가 됐대. 우리 아버지도 저렇게 성공했는데 사회적으로 그런데 학벌이 안 되니까 승진이 누락되는 불이익을 받고 그것 때문에 저렇게 속상해서 우는구나. 그렇지. 우리 아들들한테 뭐 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린 시절에 아버지는 슈퍼맨 같은 분이잖아. 그렇다는 점에서 아버지의 울음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어떤 트라우마로 이렇게 좀 생겼고 그걸 극복하려고 학교 집착이 있었다고 얘기했어. 다소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대학 교수직도 합격할 정도지 뭐 대단한 그 경력이잖아. 학벌이고. 그런데 홍대에서 앞으로 27년은 여기서 점심 먹어야 되는데 맛있는 거 많은 동네니까 여기 그리고 홍대로 갔대. 재밌는 표현이네. 어, 자, 저서가 있는데
대체로 이런 그 옛날 저서들은 이거는 선생님도 잘 모르고 아마 이게 교수로서 수업용으로 그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읽은 책은 어,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책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야. 그러면서 여기서 이벤트 밀도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하는데 이 개념은 사실 지금도 그 자주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개념이거든. 어떤 거냐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길을 걸어가는데 그냥 정말 똑같이 가로수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길이라든지 아니면 벽돌만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길을 걷는 거하고 우리가 똑같은 거리를 예를 들어서 1km를 걷는다고 하더라도 옆에 이렇게 쫌쫌다리로 여러 개, 뭐 여기는 무슨 상점 1, 상점 2, 여기는 뭐 편의점도 있고 여기는 뭐 호프집도 있고 여기는 뭐 꽃집도 있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이런 이벤트적인 공간이 더 많이 노출될수록 이 거리가 더 걷고 싶은 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일한 밀도 안에 얼마나 다양한 정보들이 우리한테 이렇게 들어오는가를 이벤트 밀도라는 일종의 개념을 도입해서 이렇게 그 균질한 어떤 새로운 정보가 없는 길을 걸을 때 사람은 굉장히 지루해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혹시 학생들 중에도 이렇게 러닝이나 산책을 좋아하는 학생들도 이렇게 한번 걸으면서 생각해봐. 내가 걷기 좋은 거리, 내가 걷고 싶은 거리는 어딘가라고 했을 때 이 망망대해처럼 이렇게 쭉 펼쳐진 거기를 계속 걸으면 계속 똑같은 경험들만 하기 때문에 지루해지고 더 힘든데 옆에가 계속해서 뭐가 바뀌는 풍경들이 주어지면 마치 막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대표적으로 가로수길이라든지 이런 곳이 걷고 싶은 거리가 되는 이유고 사람들이 밀집되는 이유다. 뭐 이런 설명, 어, 이런 식의 도시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벤트 밀도가 많게 하고 골목들이 많게 해야 된다. 그리고 8차선 도로처럼 이렇게 있으면 이쪽과 이쪽이 단절되는데 이 똑같은 차도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2차선 도로처럼 약간 무단횡단 가능할 수 있을 정도 거리에 이런 찾길은 오히려 이 사람들이 이질감 없이 A 지역과 B 지역이 연결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횡단보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팔천도로처럼 그 이렇게 거리가 있어서 다니기 힘들게 되면 A 지역과 B 지역은 분리돼서 상권도 분리된다. 여기 사람은 일로 안 넘어오고 여기 사람은 일로 안 넘어온다. 너희가 앞으로 어떤 장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살 집을 어느 위치에다가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한다든지 이 우리가 의식주라고 하는 이 주거라고 하는 공간에 대한 주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아주 본질적인 한 축을 담당하는 거잖아. 집 없이 살기 힘들지. 유목민이 아닌 바에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평촌 학원가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학원 사업을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내포 신도시에 와서 새롭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판단을 해서 선생님 내려왔겠지.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어떻게 보면 공간과 건축과 이 사람의 마음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지만이 그런 결정을 하는데 후회 없는 결정, 합리적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적어도 공간과 건축과 주거 혹은 사업, 부지의 입지, 공간의 어떤 설계, 내부 설계, 외부 설계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어떤 안목을 그래도 식견과 안목을 갖추기 위해서는 유현준 교수의 책을
읽는 것은 여러모로 유익하다. 이 책이 너무 빡세다 그러면 셜록 홈즈에 나오는 그런 유튜브 영상을 보는 것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어,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어디서 살 것인가라는 책을 읽었고요. 공간이 만든 공간, 공간의 미래를 읽었어. 특히 공간의 미래는 언제 쓰여진 거냐면 2021년이니까 코로나 때 이제 쓰여진 것인데 우리도 코로나 때 사실은 학교에 못 가고 밀집된 공간에 못 가고 학생들만 학교에 못 간 게 아니라 그 선생님도 학원 운영하고 있었는데 집합금지 명령 내려서 학원 수업을 못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처음으로 선생님이 그때 이 줌 수업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한 거예요. 이 공간의 미래라고 하는 책이 공간이 과거에는 이렇게 대면적이고 접촉하는 공간들이 주요 공간이었다면 지금은 공간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 코로나 때 우리가 겪었다면 지금 너희들도 다 학교 못 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학교 선생님도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하시고 너희는 집에서 수업 듣고 이런 방식으로. 음. 지금도 선생님이 평촌에 있는 그 학생들 논술 수업을 고3 재수생들 논술 수업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 선생님 여기 내려와 있다고 해서 수업을 못 하는 게 아니지. 이게 공간의 미래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정보통신 기술이 고도로 발달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간에 예전에는 꼭 서울에 뭐 대치동에 딱 위치해서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야 된다. 이런 것이 사실 좀 있었는데 지금은 꼭 그게 아니더라도 시공간의 이런 것들 넘어서는 이런 공간이라고 하는 특성이나 이런 것들도 바뀔 것이다. 그리고 뭐 통일 시대에 그러면 우리가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자유롭게 소통하고 하려면 서로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판문점 같은 곳을 평화 공간으로 어떻게 만들고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려면 어떤 구조의 건축물들이 필요할까? 이런 얘기들 아니면 학교가 특히 이제 유현준 교수가 어, 주장하는 것 중에 학교에 담장 없애야 된다. 지금의 학교의 공간은 감옥하고 똑같은 디자인이다. 뭐 이런 얘기. 뭐 사실은 뭐 그런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 우리 어,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을 보면 근대 사회의 이성적 합리주의적 공간으로 동시에 만들어진 것들이 인간의 어떤 육체를 규범 안으로 잘 이렇게 집어넣어서 습관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그것이 이제 국가의 어떤 통제력 안에 있는 공간들 그게 파놉티콘이라든지 혹은 뭐 그 파우티콘 방식의 이런 합리적인 공간이 인간한테 얼마나 억압과 이 부자율, 사고방식의 고착화를 가져오느냐, 이 지배를 정당화하느냐, 순응하느냐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책이 미셸 푸코의 그런 책인데 물론 그런 것에 영향을 받았겠지, 유현준 교수도. 그래서 공간의 미래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이제 새로운 시대의 학생들을, 창의적인 학생들을 만들어내려면 제일 먼저 학교의 안과 밖의 구분을 좀 허물자. 그래서 담장을 다 없애자. 아니면 담장이 꼭 없으면 좀 너무 불편하다고 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니까 학생이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서 편의점에서 빵도 먹고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게 학부모 입장이나 통제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위험하고 불편하고 일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변수들이 생길 것 같아서 걱정되지만 그런 걱정들을 좀 내려놓고 바깥에 있는 사람도 학교에 들어가서 운동장도 쓰고 뭐 운동장 학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바깥에 나오고 해서 이렇게 그 감옥처럼 갇혀 있는 느낌의 그런 학교 건물이 아니라 공간의 변형들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실제로 그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공간의 미래란 책에 되게 선생님 되게 재미있었던 어떤 아이디어는 이런 건데, 지금은 택배 아저씨들이 그 택배 차량에다가 이렇게 택배를 배달해 주시잖아, 우리한테. 그런데 이제 그 AI 시대라든지 드론이나 로봇이 훨씬 더 발달하게 되면, 음, 지하철에, 지하철의 공간들, 지하철이 왔다 갔다 하는데 AI 로봇을 이용하면 지하철하고 지하철이 다니는 사이를 이 AI 로봇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얘가 물류 배송 기능들을 해서 이 접점에 AI가 지하로 왔다 갔다 해서 그런 물류를 전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뭐 이런 아이디어들. 음. 실현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창의적인 발상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한 어, 것들. 아니면 앞으로 VR이라든지 이런 가상현실의 이 장비들이 고도로 발달한다면 어떤 지금은 이제 인테리어를 위해 선생님도 여기 액자를 걸기도 하고 뭐 소파를 갖다 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 그런데 이거 VR 쓰면 다 구현할 수 가상으로 구현할 수 있잖아. 그렇다면 공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좋아하는 공간의 속성이라는 것들도 완전히 바뀌고 마치 스크린화 될 수 있다, 모든 벽들이. 뭐 이런 얘기들. 그래서 이 공간의 미래라는 책도 굉장히 재밌게 읽은 책이에요. 그 다음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작년으로 생각이 나는데 유현준의 인문 건축 기행이라고 하는 이 책을 우리 진심으로 읽어준 프로그램 안에서 줌에서 수요일 날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으로 기억되네요. 그래서 어, 그 아주 중요한 그 건축사의 중요한 건축물을 세계별로 이렇게 소개하면서 마치 기행문처럼 그래서 인문적으로, 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학적으로 이 건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뭐 이렇게 설명하면서 선생님이 되게 관심을 갖고 본 부분은 중국의 CCTV라고 하는 중국 국영 방송사의 거대한 그 방송사 건축물. 그래서 어, 왜 이런 건축물들이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구겐하임 미술관 같은 정말 그 강가 옆에 물고기 한 마리가 튀어나온 것 같은 이 금속 재질의 이런 미술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안도다다오라고 하는 일본의 그 건축가의 그 빛의 교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네거티브 볼륨을 사용해서 십자가가 이렇게 노출 콘크리트 바탕으로 이렇게 어, 이렇게 빈 공간을 이용해서 빛이 들어오면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하면 십자가를 이렇게 설치를 하잖아. 이렇게 파지티브한 방식으로 어떤 십자가를 거는 게 아니라 네거티브한 방식으로 빛이 이 빈 틈을 통해서 들어오게 하는 그래서 훨씬 더 바깥쪽으로부터 들어오는 빛이라고 하는 어떤 그 직관 어, 뭐 하나님의 빛이라든지 그죠? 진리의 빛이라든지 이런 것이 실제 채광을 통해서 네거티브한 방식으로 비어 있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네거티브 볼륨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책들 아니면 낙주장이라고 하는 유명한 건축물이라든지 그래서 이 책은 내가 건축에 좀 관심이 있고 어, 건축은 건축가는 어떤 일을 하지? 어떤 세계적인 유명 건축가의 뭐 르꼬르비제 같은 그 사람의 어떤 필로티 구조를 만드는 그런 빌라 사부아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건축 역사의 새로운 발상을 보여준 그런 건축들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설명하고 한다는 점에서 뭐 여러 가지 책들도 재미있었지만 이 책은 굉장히 재미있게 선생님 봤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초에 이제 더군다나 이 의류문화사가 굉장히 사실은 메이저 오브 메이저 출판사인데
워낙에 이제 유현준 교수가 책도 잘 쓰고 책만 내면 뭐 베스트셀러가 되니까 어, 또 몇 년 안 돼서 또 공간인간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썼고 이 책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건축을 통해서 이 빅스토리라고 하거든. 빅스토리는 어떤 그 상대적인 스몰 스토리라고 하면 그냥 우리나라 역사, 아니면 우리나라의 근대사,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역사, 우리나라 조선시대 역사 이렇게 하는 게 작은 스토리라면 빅 스토리는 인류 규모의 이 거대한 인간 전체의 역사라든지 아니면 코스모스처럼 더 대단하게 우주 전체의 역사라든지 이런 스케일이 큰 역사의 서술 방식을 빅 스토리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라든지 아니면 뭐 다이아몬드 교수의 총균세 이런 책들이 대표적인 빅 스토리의 책인데 유현준 교수도 자기가 아는 이 자신의 분야인 건축이라는 분야, 공간 설계와 관련된 분야를 통해서 이런 일종의 비스토리, 건축을 통해서 인간을 설명하는, 인류를 설명하는, 인류의 발전과 진보의 방향을 보여주는 그런 시도를 한 책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공간이 어떤 인간적 속성을 만들어내고 그런 인간은 다시 어떤 공간을 설계하고 그 공간에 사는 인간은 새로운 어떤 인간을 만들어내고 하는 이런 지난번에 배운 변증법, 정반합, 정반합이 반복되면서 공진화한, 다시 말하면 공간이 진화하면서 인간도 진화하고 인간이 진화하는 것이 다시 건축이라든지 공간 디자인에 이렇게 투영돼서 새로운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를 만드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는 공간, 그 어떤 시대의 공간의 모습, 이런 것을 보면 그 인간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전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고, 재미있는 책이야, 아무튼. 뭐, 우리 윤희가 앞에 한 60페이지 읽었는데 읽을만 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야. 잘 읽히는 책이고, 중간중간에 도판들, 그림들도 흥미로운 그림들이 많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다큐멘터리 한 편을 보는 것처럼 이해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는 책이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그 지금 이 책을 혹시 그냥 구매한 친구들은 잘했고 구매하지 못한 친구들은 어, 이 충남 도서관 우리 충남도 민이잖아 다. 그래서 어, 충남 도서관에 가입을 하면 아마 다 회원 가입이 돼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혹시 충남도서관 회원 가입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회원 가입을 하고 그러면 포커스 맞나? 음. 지금 포커스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인데 이게 충남도서관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사실은 엄청난 분량의 그 책들이 웬만한 도서관급 분량의 책들이 이북으로 다 올라와 있어. 그래서 선생님도 지금 여기서 몇몇 책들은 이렇게 읽고 있는데 이게 지금 선생님이 그 담아놓은 책들인데 그중에 공간인간이 이렇게 있는 거지. 보일지 모르겠다. 저작권 때문에 안 보일 것 같은데. 안 보이네. 어, 저작권 때문에 이렇게 구현되지는 않지만 요 사이트를 요 가입을 하면 여기에 공간인간이 있어. 그래서 핸드폰으로도 볼 수 있고 뭐 선생님 같은 뭐 태블릿으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아마 읽어주기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운동하면서나 학교 오가면서 귀로 이북으로 듣는 기능으로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혹시 책을 못 구했거나 구매하지 못했거나 뭐 이렇게 도서관 갔더니 누가 먼저 대출했다라고 하면 요거 가입해서 북커스를 통해서라도
이 책은 꼭 한번 읽어보자. 음, 선생님이 어차피 너희가 책을 읽을 거니까 이 책의 내용 자체가 크게 어렵지 않아서 어, 그냥 전체적인 흐름 정도를 소개하고 너희가 직접 읽기를 권하는데 처음에 어떤 공간으로부터 나오냐면 기원전 40만 년 전에 인류가 모닥불에 모여 있는 요 장면, 요 공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닥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BC 4만 년 전에 이 알타미라라든지 아니면 라스코라든지 이런 곳에서 발굴된 동굴벽화들, 어떤 소망을 담아서 이렇게 사냥하는 인간들 주술적 의미를 담고 있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BC 1만 년 전에 인류가 만든 건축물들 중에 이 원형의 벽들을 만든 하늘은 뚫려 있지만 이 제사 지내고 이 무덤과 관련 있는 이 종교 건축인 게베클리 테페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 지구라트 지금 이게 이라크에 있나 아마 그럴걸. 그래서 3000년 BC 3000년경에 농경 문화가 시작되면서 이제 지구라트 같은 그 다음에 어, 피라미드 이집트의 피라미드는 뭐 당연히 다들 아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반원형 극장 기원전 6세기 우리 소크라테스, 플라톤,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들 고대 그리스의 문화들이 생겨나는 것이 이런 어, 반원형 극장. 그러면서 로마 시대로 가면 기원 후 80년 정도 되면 콜로세움 우리 격투 글라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도 있잖아. 어, 대형 원형 경기장. 그래서 아주 열광적인 그런 경기, 배너라고 하는 아주 고전 영화에는 이게 이 전차 레이싱을 한다든지 요즘에 F1 그랑프리 같은 거지. 그다음에 성 소피아 성당. 지금은 터키에 있는 그 무슬림 사원으로 쓰이지만 원래는 비잔틴 시대의 성 소피아 성당. 소피아는 지하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뭐 공장이 생기고 파리가 있었던 것은 하수도 아니면 개선문 중심의 이 방사형의 도로, 그 다음에 수정공, 뭐 그 박람회, 그 다음에 지금은 자동차가 나오고 뭐 인터넷이 나오고 스마트 시티가 나오는 이 공간의 변화와 주요 공간의 변화의 어떤 디자인적인 특성이 그 시대를 사는 인간들의 어떤 인식의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지금 주요 이런 역사상의 주요한 건축물들을 시간 순서대로 시계열로 이렇게 하나씩 설명하면서 인류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설명하는 방식. 아까 얘기했지만 건축으로 인류사를 얘기하는 일종의 빅 히스토리다. 라고 이 책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이 그림은 르네상스 시대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은 이 소실점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그 부분인데 지금 보면 플라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서로 토론을 하고 있는 이 중심점을 어, 이 화가가 이 눈이 여기 있고 이 모든 점들이 다 이쪽으로 한 점에 1점 소실점으로 모이고 있는 이런 구도다. 이 구도가 뭐랑 같다? 모닥불의 구도와 같은 거다. 모닥불의 구도와 같은 거다라고 하면서 모닥불이 왜 중요하냐면 모닥불을 피워놓고 있으면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함께 한 곳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현준 교수는 여러 책들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과거 시대의 그 선사 시대의
모닥불하고 지금 가장 우리 현대 사회의 집에서 뭐와 유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음, 건영아, 유건영. 네, 음, 옛날에 건영이가 기원전 뭐 한 50만 년 전 뭐 이렇게 살았다면 모닥불에 네, 둘러앉은 가족 중에 한 명이겠지. 그지? 네, 그럼 가족들이 이 모닥불을 불멍을 때리면서 이렇게 다 한쪽으로 본다는 것이 하나를 함께 본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 책에서 설명한단 말이야. 네, 그러면 지금 집에서 다 같이 한 곳을 보는 빛나는 것이 있는 유현준 교수가 이 모닥불, 현대의 모닥불은 무엇이다라고 할 때 이 무엇에 들어갈 단어는 뭘까? 집에 있는 물건인데 가족들이 동시에 한 곳을 봐 모여서 밖에서 사냥하다 온 아빠, 열매를 따고 온 엄마, 놀다가 지친 아이들 얘네들이 저녁에는 모여가지고 같이 한 곳을 봐. 어디를 보나? 그냥 음, 안 보나?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네, 이민서, 민서야, 네, 퀴즈의 정답을 맞춰보자. 가족들이 저녁에 모여가지고 옛날엔 모닥불이라고 하는 하나의 이 모닥불을 이렇게 봤다고 했잖아. 네. 그러면 지금은 저녁 때 모여가지고 같이 뭘 보나? 모닥불 대 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나 이거 맞출 수 있다 퀴즈. 승아야, 네? 다 같이 뭐 보나? 너무 맞추기 어렵나? 네. 이수, 네. 어, 모닥불 대신에 현대의 모닥불은 먹을 것 같아. 한숨이 나오는 거. 음, 문예준, 네, 예준이가 맞춰보자. 뭘 것 같아? 핸드폰이요. 에라이씨. 예준아, 네, 그러니까 예준이 핸드폰을 엄마도 보고 아빠도 보고 다 같이 이렇게 보는 거야? 다 같이? 전요. 각자 보잖아, 각자 핸드폰. 이게 TV라는 건데, 그지? 이게 유현준 교수가 얘기하는 이게 현대 사회의 특징이라는 거 최근 우리 사회가 바뀐 특징이야, 이게. 뭐? 유발 하라리 교수의 사피엔스라는 책을 보면 사피엔스의 특징은 첫 번째, 없는 거 상상하기. 두 번째, 상상 공유하기. 이 상상을 공유하려면 뭐 해야 돼? 이 소실점 모인 한 점을 우리가 함께 봐야 된다는 거야. 너희가 지금 동시에 선생님 보고 있지. 그러니까 선생님은 권위를 갖고 너희들한테 정보를 이렇게 같은 정보들을 이렇게 보낼 수 있잖아. 선생님이 모닥불이지, 일종의. 그게 과거에 하루 종일 사냥하고 채집하고 농사짓고 놀고 배우고 하면서 지친 가족들이 모닥불이라는 같은 모닥불을 보면서 이 모닥불의 온기를 같이 쬐면서 하나가 되는 공유의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과거에는 TV였다는 거지. 심지어 이 TV 방송국이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세 개밖에 없었어. MBC,
KBS 1, KBS 2 이렇게. 그런데 서울 지역이나 경기 지역인가 서울 경기 지역에 SBS가 하나 생기면서 와 엄청 다양해졌다 이런 4개 있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 개그 콘서트를 일요일 날 보면 월요일에는 전국의 학생들이 초등학교에서 개그 콘서트에 나온 맹구 흉내를 내는 거야. 띠리띠리 이런 건가 이건? 뭐 배트맨 뭐 하면서 이렇게. 이게 뭐야? 이 사회를 하나의 구심점으로 묶어가지고 같은 생각과 같은 감정과 이것을 만들고 있다고.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과거에는 그렇게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하나의 미디어가 있다고. 이게 뭐야? 모닥불이고 TV인 거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훨씬 더 개인주의적으로 되고 나 혼자 시대, 나 혼자 산다 시대잖아. 우리가 다 같이 뭘 보지 않지. 집에서 있으면 요즘 TV 없는 집들도 많잖아. 다 뭐 해? 한국 보지 않고 각각의 세계를 이렇게 자기 핸드폰만 보고 있지. 그리고 그 핸드폰에 있는 컨텐츠들은 아빠가 보는 거 엄마가 안 보고 엄마가 보는 거 자식이 안 보고 딸이 보는 거 아들이 안 보고 각각이 너무나 많은 컨텐츠들을 다 소비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상상하고 공유해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생각 공유된 경험과 이런 것들로부터 분리된 진정한 개인주의적인 나 혼자 산다의 파편화된 개인으로 연대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시대의 공간에 대한 어떤 구조나 이런 것을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이나 그 시대의 어떤 시대 정신 같은 것들을 도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유현준 교수의 생각이죠. 일부 타당하기도 하죠. 이 알타미라 동굴카도 보면 굉장히 깊숙한 곳에 막 기어 들어가가지고 이 조명을 켜가지고 여기 막 무등을 타고 이런 것들을 그렸을 텐데 이렇게 고생해서 그린 사람의 마음 그리고 이걸 그려놓고 기념하는 사람들의 마음 이런 것들이 어, 주술적으로 그럼 도대체 왜 그렸을까? 그럼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그지? 그 이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선사시대에 부족 단위로 원시공산 사회에서 함께 수렵하고 함께 채집하고 하던 그 시대의 사람들, 농사짓기 이전의 시대의 사람들이 지금 우리의 동시대에도 살고 있잖아. 저기 어 태평양의 섬들이라든지 폴리네시아나 뭐 이런 곳 아니면은 아마존 같은 곳에 아니면 과거에 그 아메리카 대륙에 있었던 거기 원주민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수렵과 채집을 하는 농경 이전의 사회와 부족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러한 그 그림을 그리는 행위가 마치 미래에 이것을 잡았다. 나는 미래에 잡을 소를 미리 잡아놨다. 난 지금 사냥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을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들여다보면 막 화살촉이라든지 창의 어떤 흔적 같은 것들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떤 그 사냥을 하는 연습을 하고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기원하고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지금 뭐 아놀드 하우저 같은 그 미학자가 이 동물벽화에 그림 그리는 이 구석기인들의 구석기 시대의 이 사람들은 전문적인 화가가 아니라 사냥꾼이 그렸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면서 이것은 눈으로 그린 것이다. 왜? 아주 정밀한 그 크로키 같은 것을 한 것 같거든. 정말 눈으로 잘 보고 관찰한 사람들이 그린 것일 것이고 그것은 주술적 행위임과 동시에 그것은 실제로 사냥하고 사냥할 그 먹잇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학습의 기능을 해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주술적으로 원하는 더 풍요로운 사냥들, 더 많은 사냥감을 효과적으로 얻는 데 있어서 실제로 도움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그 주술적인 의미가 실현되는 걸 보면서 이런 것들이 좋은 피드백이 돼가지고 더 이런 작품들이 많이 남았을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괴베클리 테페라고 하는 일종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고인돌인데 여기서 이제 벽의 의미 같은 것들을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최초의 건물이 제의, 제사 의식의 공간이라는 점, 종교 건축이라는 점에서 이 유발 하라리 교수가 사피엔스의 특징이 없는 거 상상하고 상상을 공유하기라고 했을 때 그 대표적인 없는 것을 상상해서 공유한 것이 대표적인 게 종교고 같은 그 없는 것을 공유하는 것. 이 꼭 비단 그 종교가 있다 없다 이런 그 유신론이야 무신론이야 얘기를 떠나서 우리가 축구 경기를 같이 관람하고 축구 경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가상의 축구의 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유하기 때문이지. 우리 같이 축구하기로 했는데 선생님이 손으로 들고 막 뛰어가지고 손으로 슛을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알고 있잖아. 축구의 룰이라는 것은 자연 발생적인 게 아니지. 우리가 없는 것을 규칙을 상상하고 그 상생된 규칙을 우리가 공유해서 이것은 반칙이야, 핸들링 반칙이야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화폐, 경제, 뭐 정치, 문화, 지난번에 얘기한 이데올로기들 있잖아. 민주주의라든지 뭐 왕정이라든지 왕은 왜 우리가 왕말 들어야 되냐? 왕권 신수들 하나님이 왕한테 기름 부어가지고 하나님이 세운 거니까 왕말은 하나님 말과 동일시해야 돼.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가르치고 그것들을 상상한 것들을 공유하게 만드니까 왕의 명령은 하느님의 명령인 것처럼 이 사회가 작동하는 거죠. 이것이 그렇지 않은 상상한 거 공유하고 하는 강한 믿음으로 동일한 것을 같이 믿는 이런 것들이 없는 뭐 네안데르탈인이라든지에 비해서 호모사피엔스가 살아남은 이유가 됐다. 대표적인 게 그래서 건축에서는 이 게베클리 테페라고 하는 현존하는 현재까지 전한 가장 오래된 건축물 이 유적인데 그 전까지 동굴 같은 거는 다 모닥불 같은 건 자연 발생하고 뭐 이렇게 건축물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최초의 건축물이라고 하는 이 괴베클리 테페가 종교 시설이라는 점, 제2 시설이라는 점이 인류의 이런 특징들을 보여준다. 이 책은 이 그림은 이제 바벨탑이지. 어, 선생님이 이 책이 유현준 교수의 책이 아주 재미있고 좋은데 약간 좀 이렇게 그 반론이라고 하는 반론일까 아니면 이렇게 좀 부족한 점 뭐 이렇게 비판의 지점이 있다면 성서 기독교 성서에 구약 성서가 있고 신약 성서가 있는데 이것을 마치 그냥 역사인 것처럼 실제 하는 인간의 역사였던 것처럼 이것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특히 이제 바벨탑 같은 얘기들은 이거는 일종의 신화란 말이야. 신화의 특성은 뭐야? 실제가 아닌 상상이지. 구약 성서에 나오는 바벨탑은 노아의 방주 이후에 하나님이 물로서 인간 한번 실패한 이후에 인간이 또 타락해가지고 지금 우리도 하나님처럼 이렇게 높은 존재 돼서 하나님한테 도전한 건물이 바벨탑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층을 쌓아 올라갔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짓다 말았지 미완성이지. 왜? 하나님이 야 인간들 너무 교만한데 자식들 왜 나처럼 높아지려고 하지? 라고 하면서 언어 분화를 시켰다는 거예요. 여기 벽돌 좀 올려줘 라고 하면 옛날엔 다 하나의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벽돌 올려주면 됐는데 갑자기 위에서 니신 엄마 뭐 이렇게 아니면 여기서는 쿠텐탁 뭐 이런 식으로 뭐 하지미 마시대 이런 식으로 서로 각각의 언어들로 막 분화가 돼가지고 협력할 수 없었다는 거죠. 협력할 수 없어서 어떻게 됐어? 바벨탑이 허물어져 버렸지. 망해버렸지.
물론 이것은 신화로서 우리한테 인류의 역사에서 아주 굉장한 정보들을 우리한테 준단 말이야. 아, 인간이 수많은 언어들로 분화된 것이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상상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했구나. 인간도 하나님처럼 이렇게 높아지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구나. 상승의 욕망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롯데월드 타워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서 와, 높다라고 하면 야, 롯데 잘 나간다. 이렇게 이런 것들. 인간의 욕망, 상승의 욕망. 왜? 모든 것은 자연의 원리에 따라서 밑으로 중력 방향으로 떨어지는데 그것을 중력을 거스르려는 어마어마한 힘과 에너지가 드는데, 그지? 이 책에서도 보면 결국에는 이걸 끌어올리는 이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를 갖게 되려고 하면 포텐셜 에너지만큼의 이 중력을 거스르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에너지가 크다는 걸 보여주는 과시가 효과가 있다는 거잖아. 아까 CCTV 건물 같은 거, 거대한 그 CCTV 건물 같은 이런 형태라든지 아니면 과거의 고인돌, 거대 고인돌 같은 경우에 이 고인돌 크기를 보면 딴 부족이 쳐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잖아. 왜? 이렇게 무지막지한 큰 돌을 이 밑에 돌 위에다 올려놓을 정도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걸 증명한 거지. 그러면 야, 저 고인들 세운 마을은 적어도 장정이 30명, 50명은 이상 있겠다, 야. 그러니까 우리가 쳐들어갈 수 없겠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과시가 실질적인 효율성을 갖는 어떤 건축물이었다는 거지. 단지 그냥 그 피라미드 건물로서 이 제2공간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이 거대 건물이 갖고 있는 이 중력을 거스르는 에너지의 과시를 통해서 그 집단이 보유한 에너지의 크기를 과시해서 미연의 외부의 침략이나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일종의 상징 건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 자체가 사실은 그럴 수 있겠네라고 생각하면서 이게 읽다 보면 어떤 역사라든지 세계를 보는 관점이라든지 안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좀 쌓일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단 문제는 선생님이 지적한 것처럼 이 성서에 나온 이런 그 신화적인 건물들, 신화적 요소의 어떤 이런 것들이 과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인류의 역사의 중요한 건축물의 반열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지는 좀 의문입니다. 지구라트라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야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어마어마한 높이죠. 이런 건축물들. 그다음에 바벨론의 이런 그 높은 곳에 만들어 놓은 정원 공간들. 여기에서 이렇게 하늘 정원을 만들어서 식물들을 키우려면 밑에서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건 역시 뭐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했다라든지 하늘 정원, 바벨론, 뭐 우리가 아는 뭐 피라미드, 동굴백화와 어, 지금 이것도 이제 우리 통상 구석기, 신석기 그래서 구석기는 눈으로 그리고 신석기는 머리로 그린다. 구석기는 그래서 사냥꾼이 그린 그림이라면 이쪽은 전문 화가의 그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한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라고 하는 롤드 하우저라고 하는 사람의 유명한 저작이야. 여기에 보면 구석기인들은 이렇게 실제 정밀 묘사를 하는 것은 눈으로 그리고 카메라처럼 찍힌 그 영상을 그대로 그리기 때문이라면 이제 뭐 이런 것들 정면적인 원리라든지 실제로 이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이렇게 그리는 그림들 있잖아. 몸통은 가운데를 보게 하고 어, 이렇게 이쪽은 코가 드러나는 왼쪽 모습을 드러나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회화의
실제 드러난 대로 그대로 그리지 않고 이 관념이 투영돼서 그리는 거예요. 일종의 뭐 아이들한테 발 그림을 이렇게 그리라고 하면 신발을 그리고 뉴발란스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발가락을 막 이렇게 그린단 말이에요. 왜? 얘는 눈을 그리지 않고 이거는 뭐야? 발가락이 신발 안쪽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머리로 그린다. 뭐 이런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이 뭐 솔로몬의 성전 이것이 이제 원래는 이 유대 장막이라는 것의 어떤 변형이라는 점. 근데 이런 것도 사실은 상상도거든. 물론 구약 성서에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토라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진짜 자신들의 역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실제 역사적 순간에 어떤 기록된 실제 역사물인가에 대한 논쟁들이 좀 있거든. 시기상으로나 뭐 이렇게. 그런데 아무래도 기독교인인 유현준 교수의 관점에서는 이런 것들도 실제 했던 것으로 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약간 또 부정확한 점도 있고 그래서 어, 선생님이 얘기하는 좀 비판할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이 건축물이 이제 우리가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민주주의, 데모크라시가 시작되는데 여기야말로 이 보통의 사람들이 위에 앉고 둘러앉고 평등하게 그리고 아래 있는 사람을 이렇게 내려다봐서 대표가 아래서 있는 그래서 이 공간 설계 자체가 벌써 민주주의적이다. 마치 원탁이라고 하는 원탁의 기사라고 하는 게 이 평등을 뜻한다면 그러니까 위가 있고 아래가 있으면 위가 높고 아래가 낮잖아. 보는 사람이 있고 보여지는 사람이 있다면 보는 사람이 권력자잖아. 그렇다는 점에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한 곳을 집중하고 대신에 이 밑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어서 주목되는 뭐 연세대학교에 뭐 이렇게 그 이런 공간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 민주주의라는 마음에서 태어난 것이다. 아니면 여기서 민주주의가 진화한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이거는 이제 그 헬레니즘 시대에 어, 대도서관 얼마 전에 뭐 이런 유튜브가 뭐 이렇게 세상을 뜨기도 했는데 어,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대도시에 이런 알렉산드리아 대도서관이 있어서 이 세계의 어마어마한 지식들이 한 곳에 집적되어서 보관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그 기독교인들이 파괴한 대표적인 그 안타까운 장면이지. 예, 코스모스라는 책에서도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인류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장면이다 이게. 여기에 수많은 장서들, 책들은 어떻게 유지됐는가 뭐 이런 방식들. 이제 배가 알렉산드리아에 정박하면 의무적으로 배를 다 수색해서 거기에 있는 어떤 새로운 책이 있다면 배가 다시 출항하기 전까지 다 베껴가지고 복사본을 여기에 놓는 방식으로 세계 여러 곳에서 들어오는 모든 배들의 수색을 해서 그 책을 복사해서 저장하는 방식으로 세계의 지식이 직접되고 있는 이 도서관의 방식 이런 것도 건축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수로 여기에 이제 파이프처럼 물이 왔다 갔다 하게 만든 이런 로마는 이 상수도의 공급을 통해서 이 수로교를 통해서 아치 형태 이런 것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만들 수 있었다라든지 뭐 이런 원형 극장, 이 서커스 같은 걸 보여주면서 하는 자 선생님이 시간 관계상 뭐 여기까지 그 대강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 어렵지 않게 읽을 만한 책이고 다음 주에는
끝까지 다 읽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설 연휴가 있는 10월 1일, 설이란다. 추석 연휴의 수요일에도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거고, 대신에 아주 간단하고 얇은 책으로 진행할 것이다. 그 다음은 시와 관련된 걸 할 거다. 이런 얘기로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했습니다. 빠잉.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토요일 날 보자.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수고했어.